네, 안녕하세요. 저는 중앙대학교 광명병원 피부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혜성이라고 합니다. 저는 주로 백반증, 색소 질환, 피부 감염 질환, 피부 노화 미용 질환들도 다양하게 진료를 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궁금하신 것들 있으시면 질문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잘 대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하나가 들어왔는데 중증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 여드름도 계속 나거든요. 질문을 다시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말씀 주신 중증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 우선은 네, 다음 질문 먼저 보겠습니다. 턱에 난 여드름이 계속 안 없어지는데 빨갛지도 않고요. 비유성 흉터의 가능성도 있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여드름일 수도 있고요. 턱에 난 빨갛지는 않다고 하셨구나. 뭔가 튀어나온 병변일 경우에는 흉터일 수도 있는데 정확한 거는 사실은 이제 피부과 질환들은 직접 봐야지 확인이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서 일단은 진료를 먼저 보시는 게 맞으실 것 같고, 이제 여드름이 계속 안 없어진다고 하셨는데 여드름이 1, 2주 지났는데도 변화가 없이 계속 있을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흉터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료를 보시는 거를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데, 안녕하세요. 제가 여드름으로 미노신을 6개월간 장기 복용 후 여드름이 날 때마다 한 주 먹다가 또 한 주 먹다가 계속 반복하셨다고 하는데, 다른 데는 모르겠는데 목에 습진이 나서 스테로이드를 바른 곳에 여드름이 나고 사라지지를 않네요. 항생제 내성이 생긴 걸까요? 우선은 이제 목에 습진이 생겼던, 그러니까 여드름과 습진과는 또 다른 별개의 질환입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스테로이드 연고를 장기간 발랐을 때, 장기간이라고 하면 보통 매일 2주 이상을 말씀을 드리는데 평균적으로 그런 자리에 이제 여드름이 생길 수는 있어요. 생길 수는 있는데 그게 이제 스테로이드 때문인지 아니면 원래 미노신을 복용하셨던 분이라고 하면 원래 여드름이 잘 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제 원래 나던 여드름이 이제 목에 생긴 건지 정확하게 어떤 게 원인인지는 알기는 어렵거든요. 근데 우선은 목에 습진이 생겼으면 스테로이드 치료하는 거는 맞고요. 근데 이제 스테로이드를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2주 이상 너무 장기간 발랐을 때에는 여드름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피부과 전문의 의견에 따라서 조금 이제 환자분 병변 상태에 따라서 조절하시는 거는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미노신을 보통 이제 6개월 정도면 꽤 오래 드시긴 하셨거든요. 근데 6개월 정도 드셨는데도 계속 여드름이 난다고 하면 이게 여드름의 원인 중에 다양한 것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제 최근에 마스크를 많이 착용을 하면서 그런 것도 영향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제일 흔한 걸로는 제품이 좀 잘 안 맞는 제품을 쓴다거나, 아니면 스트레스도 큰 영향이 되고요. 그리고 식습관 중에서는 유제품이나 단 음식을 많이 먹어도 여드름 악화 요인이고, 이런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기 때문에 꼭 약에 반응이 없고 항생제 내성이 생겨서 여드름이 안 없어지는 것보다는 혹시 다른 여드름을 악화시킬 수 있는 생활 습관이나 그런 걸 하고 계시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그것도 마찬가지로 병원에서 조금 의사 선생님이랑 상담을 통해서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질문 중에 클레오신 효과는 단순히 블랙헤드만 없애는 기능만 있는 건가요? 라는 질문이 있는데, 클레오신은 여드름에 쓰는 항생제 연고이거든요. 블랙헤드랑은 사실은 큰 상관은 없는 치료제입니다. 그래서 블랙헤드는 이제 모공에 있는 피지가 산화가 되면서 색깔이 까맣게 변한 거라서 그건 이제 피지인 거고요. 이제 클레오신은 여드름에 쓰는 여드름 이제 연고 중에 하나예요. 연고 중에 하나인데 이제 항생제 성분이 들어가 있고, 여드름의 여러 가지 원인 중에 피지의 과다 분비도 있고 C. 아크네스라고 하는 여드름 유발균의 증식도 있는데, 그 두 가지가 이제 저희가 클레오신은 그 여드름균에 대한 치료제로 쓰는 거고, 블랙헤드랑은 사실은 큰 상관은 없습니다. 그 다음
우정님, 접촉성 피부염으로 스테로이드제 연고를 6개월 정도 바르고 있는데 괜찮을까요? 우선 6개월 정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이제 환자분들께 항상 여쭤보는 게, 보통 이제 장기간 연고를 쓰셨다고 오셨는데, 그거를 매일 발랐는지, 매일 발랐다면 하루에 몇 번 발랐는지, 양을 얼만큼 발랐는지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6개월이라는 기간보다는 그걸 매일 쓰셨는지도 다시 한번 좀 여쭤봐야 될 것 같고, 사실 6개월을 매일 쓰셨다고 하면 굉장히 오래 쓰긴 하신 거예요. 한 자리에 그렇게 쓰셨다고 하시면. 그리고 접촉성 피부염이라고 하면 우선은 어떤 거에 의해서, 그러니까 접촉을 해서 생기는 피부염이기 때문에 그 원인을 피하는 게 가장 우선이에요. 예를 들어 뭐 라텍스 장갑을 끼고 접촉성 피부염이 생겼다고 하면 이제 라텍스 장갑을 안 끼시는 게 제일 중요한 치료 방법이고, 스테로이드 연고는 사실 증상을 완화시키는 치료제거든요. 그래서 원인을 피하는 게 우선이고, 스테로이드 연고는 증상에 따라서 조절을 해야 돼요. 그리고 스테로이드제 연고도 1단계부터 7단계까지 굉장히 다양한 강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피부 상태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중증도냐에 따라서 이제 알맞는 연고를 처방받아서 바르셔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번 병원에 내원하셔서 상태를 보고 계속 쓰셔도 되는지, 계속 써야 하는지 한번 확인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엔젤님, 피부 곰팡이균과 습진은 다른 건가요? 네, 당연히 다른 겁니다. 습진은 기본적으로 피부에 생기는, 피부 장벽이 깨지면서 생기는 염증성 피부 질환을 통틀어서 말하는 거고, 피부 곰팡이균은 말 그대로 이제 곰팡이균이 피부에 감염을 유발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는데, 그때 이제 습진 양상으로 피부 곰팡이균 감염이 나타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루러기와 같이 약간 얼룩덜룩한 색소 침착의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고, 피부 곰팡이균이 뭐 발에 감염을 시킬 경우에는 무좀으로 나타나고, 발톱에 생기면 발톱 무좀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제 피부 곰팡이균 감염이 다양한 피부 증상으로 증상을 유발할 수가 있고, 그 중에 한 가지도 이제 습진 형태로 생길 수도 있는데, 이때 이제 중요한 거는 저희는 보통 이제 이런 피부 병변으로 오시면 그 각질을 긁어서 실제로 피부 곰팡이균이 있는지 이제 현미경으로 확인을 하는 검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확인을 해서 곰팡이균이 관찰이 되면 이제 항진균제라고 하는 곰팡이균을 죽이는 연고를 쓰거나, 아니면 먹는 약을 쓰기도 하고, 항진균제 경구약제를 쓰기도 하고 치료를 해야 되고, 곰팡이균이 없이 생기는 단순 습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치료가 필요할 때는 스테로이드 연고를 쓰기도 하고, 간지러움증이 심할 때는 뭐 먹는 항히스타민제를 드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증상에 따른 치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두 가지는 다른 거고, 물론 피부 곰팡이균으로 인해서 습진 같은 피부 병변이 생길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다른 치료 방법입니다. 다른 질환입니다. 다음에 우정님, 여성 탈모 치료법이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이제 여성 탈모는 치료가 굉장히 어려운 질환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우선 저는 크게 개인적으로는 폐경 후 여성과 그다음에 이제 폐경 전 여성의 탈모 치료 방법을 조금 구분해서 치료를 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흔히 이제 남성용 탈모 치료제로 제일 유명하게 알려져 있는 피나스테라이드, 프로페시아, 아니면 아보다트 같은 약들이 가임기 여성에게는 금기 약제입니다. 이제 가임을 했을 때 태아 기형 유발이 있기 때문에 이제 가임기 여성에서는 금기인 약제인데, 따라서 그런 약제들을 폐경 후 여성분들한테는 처방을 드려요. 처방을 하고 실제로 효과도 있고, 하지만 이제 가임기 여성분들한테는 그런 이제 남성용 탈모에 쓰는 약제 처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보조적으로 저희가 흔히 이제 뭐 케라민 캡슐, 비오틴 같은 모발 영양제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 위주로 이제 치료를 하게 되고, 아니면 도포제 중에 미녹시딜 이라는 도포제가 있고, 엘크라넬이라는 도포제가 있는데 주로 도포제로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폐경 후이신지 아니면 가임기 여성이신지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우선은 다르고,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도포제 치료 방법이 가장 1단계 치료 방법이고, 도포제랑 모발 영양제 치료가 1단계 치료 방법이고, 그 다음에 폐경 후 여성에서는 남성용 탈모에 쓰는 치료제도 쓸 수가 있다.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포텐자님, 제가 점 뺀 지가 70일가량이 지났는데 점 뺀 곳에 점이 남아있기도 하고 약간의 색소 침착으로 보여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선은 보통은 한 차례 빼고 완전히 깨끗하게 사라지는 경우도 있지만 한 반 이상에서는 한 번으로 완전히 제거가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흔히 뭐 리터치라고 하죠. 그래서 한번 점 제거를 해드리고 한 2주에서 한 달 정도 지났다가 한번 다시 오시라고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오셔서 만약에 점이 좀 남아있거나 아니면 남아있으면 조금 더 추가적인 제거를 하고, 아니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레이저 후에 색소 침착이 남아있는 경우도 있어서 그거는 보셔야 돼요. 그 원래 점을 빼셨던 선생님한테 한번 다시 가셔서 진찰을 받아보셔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음, 혹시 담배도 피부에 영향이 있어요? 네, 당연히 영향이 있습니다. 담배를 피우시게 되면 당연히 피부에 악영향을 미치고, 담배는 모든 이제 다른 질환에도 마찬가지지만 악영향을 미치고, 그냥 피우는 것뿐 아니라 담배 연기에 의해서도 이제 피부 장벽이 좀 손상이 되고 그런 연구 결과들도 있기 때문에 본인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담배는 안 피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엔젤님, 노인이 되면 손발톱이 두꺼워지는 건가요? 엄마께서 연세가 85세이신데 발톱이 많이 두꺼워져서 손톱 깎기로도 힘들거든요. 발톱 무좀은 아니겠죠? 우선 발톱이 두꺼워지는 가장 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발톱 무좀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제 발톱 무좀이 아닌지는 진료를 받아보시고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뭐 현미경 검사도 있지만 보통 그냥 저희가 임상적으로 발톱을 보고 판단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진료를 우선 한번 받아보셔야 되고, 무좀이 아니더라도 발톱이 두꺼워지는 질환들도 있기는 해요. 당연히 이제 나이가 들면서 두꺼워지는 것도 있지만 가장 흔한 원인은 발톱 무좀이기 때문에, 그리고 발톱 무좀이 맞다면 발톱 무좀은 뭐 바르는 항진균제 아니면 먹는 항진균제로 치료가 되기 때문에 우선은 진료를 받고 발톱 무좀인지 아닌지를 먼저 확인을 해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인모드 시술은 몇 번 시술을 받아야 효과가 있는지, 사실 저희 병원에서는 인모드를 하지는 않고 있는데 저도 이제 주변에서도 많이 물어보기도 하고 관심도 갖고 있어서, 이제 보면 인모드가 일단 크게 그 팁에 따라서 시술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FX 모드라는 그런 약간 지방을 좀 줄여주는 그런 시술이 있고, 아니면 그냥 저희가 그 이름을 까먹었는데 다른 그 모드가 있어요. 핸드피스가 있어서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 이제 보통 적어도 3회 이상을 권유를 평균적으로 드리는 걸로 알고 있고, 다만 이거는 제가 저희 병원에 시술을 하지는 않기 때문에 조금 더 확인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한두 번 시술만으로는 보통 대부분의 피부 시술이 마찬가지이기는 한데, 시술 효과를 나타내기에는 한 3회 이상은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네, 다음, 바쁘신 와중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만의 피부 관리법이 있을까요? 우선 피부 관리법, 다른 건 없고 아마 이거는 모든 피부과 의사들이 동일하게 얘기를 할 텐데, 일단은 그러니까 제일 그냥 기초에 충실한 세안을 잘하고, 그리고 기초 화장품 본인한테 이게 사람마다 잘 맞는 화장품은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좀 권장을 해드리기는 어렵지만 본인한테 맞는 이제 피부 관리 제품을 좀 찾아서 도포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외출할 때 선크림 바르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이제 피부 타입에 맞는 제품이라고 하면 보통 크게 저희가 뭐 건성, 그다음에 복합성, 지성 뭐 이렇게 구분을 해서 피부 타입을 보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피지 분비가 그래도 좀 있는 편이라서 좀 가벼운 제품을 선호하는 편이고, 그래서 이제 그런데도 약간 건조하기도 해서 최근에 제일 많이 쓰는 거는 뭐 히알루로산 앰플 같은 것도 많이 쓰고 있고요. 근데 그것보다 제일 중요한 거는 선크림. 외출할 때 선크림 바르는 거는 이제 모든 피부과 의사들이 동일하게 강조하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다음을 보면, 울세라 너무 자주 받으면 피부 장벽이 약해져서 더 피부가 안 좋아질까요? 라는 질문인데, 이제 울세라는 사실은 그거는 이제 울세라는 초음파 장비이기 때문에 피부 장벽에는 큰 영향은 없는 걸로 되어 있기는 해요. 다만 이제 보통
너무 자주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보통 한 달 간격으로 권장을 드리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제 울세라만 받는 거는 한 달 간격이면은 가장 적합할 것 같은데 그보다 더 짧은 기간 동안 받게 되면 아무래도 좀 자극이 생길 수가 있고 피부가 워낙에 예민하신 분들은 그 어떠한 레이저 치료를 받으셔도 좀 자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본인 피부 상태에 알맞는 치료를 받으시는 게 시술을 받으시는 게 가장 안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고도 내성이 생기나요? 연고를 바르면 그 질환 부위에 스며들어 효과를 볼 것 같은데 피부 속 혈관으로도 들어가 전신에 영향이 있나요? 이것도 되게 많이 여쭤보시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 사실 이제 연고를 발라서 전신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굉장히 영향을 주는 이제 확률은 굉장히 적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대부분.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임산부에게서도 필요할 경우 스테로이드 연고를 쓰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제 전신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미미할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연고는 전신 영향은 아주 크지는 않다고 생각이 되고요. 내성이 생기나요? 이거는 이제 내성이라는 이제 여기가 조금 어렵기는 한데 보통 스테로이드 연고를 장기간 썼을 때 내성이 생기는 시를 가장 많이 여쭤보시는 것 같아요. 이게 스테로이드는 염증을 치료하는 데 굉장히 좋은 연고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아토피 피부염이나 이제 뭐 접촉성 피부염이나 습진 같은 병변이 생겼을 때 흔히 육안적으로 봤을 때 빨간색으로 보이는 피부에는 염증이 있는 건데 그런 염증을 호전시키는 굉장히 좋은 연고예요. 다만 이제 스테로이드 연고 중에 작용 중에 하나로 피부가 조금 얇아지고 피부 그 표피를 재형성시키는 거를 조금 방해시키는 역할이 있어요. 스테로이드 연고가. 그래서 염증이 있을 때는 굉장히 좋은 약제고 효과가 좋은데 염증이 다 줄어들었는데도 이제 그 연고를 계속 도포하게 되면 오히려 피부가 더 얇아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스테로이드는 중단을 하고 다른 저희가 이제 면역 조절제 뭐 흔히 프로토픽, 엘리델 이런 연고들이 있는데 그런 걸로 바꿔서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더 이상 염증이 없는 피부에는 그냥 보습제만 충분히 바르는 걸로 이제 변경을 해드려야 돼요. 근데 이런 게 연고 내성이 특히 언제 좀 문제가 되냐면 특히 노인성 가려움증 호소하시는 노인분들이 뭐만 생기면 이제 스테로이드 연고를 많이 바르시거든요. 근데 이제 노화가 일어나면 피부가 워낙에도 얇아진 상태에서 그냥 습관적으로 이제 스테로이드 연고를 바르게 되면 피부가 점점 얇아지고 멍도 쉽게 들고 장박 형성에 방해가 되면서 잘 회복이 계속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럴 때는 굉장히 주의를 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스테로이드 연고는 일단은 피부과 전문의한테 처방을 받아서 좀 사용을 하시는 게 가장 안전하고 그것도 한 2주 정도 사용을 하셨으면 한번 다시 재평가를 받아보시는 게 가장 안전할 것 같습니다. 포텐자님, 콧볼은 유난히 빨갛게 잘 되는데요. 이게 증상이 무엇이고 치료 방법은 무엇인가요? 우선은 이제 코가 빨갛게 되는 원인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가장 흔한 질환 중에 주사피부염이라는 질환이 있어요. 이제 주사피부염은 그다음 코 그리고 얼굴 양볼 이런 데가 조금 빨갛게 되고 안면 홍조라고 하죠. 홍조가 생기고 혈관이 늘어나고 이런 이제 되게 흔한 질환 중에 하나인데요. 치료 방법은 일단은 저는 항염 목적으로 쓰는 이제 먹는 항생제를 한 2-3달 정도 사용을 해요. 하면서 연고 치료를 같이 병행을 하고 그렇게 하게 되면 안면 홍조가 어느 정도 좀 잘 조절이 되면 이제 마무리 치료 방법으로 V빔이라고 하는 그 혈관 레이저 치료가 있거든요. 그런 걸로 이제 마무리 치료를 하게 되는데 물론 이제 피부과 의사마다 치료 방법은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 저는 만약에 이제 주사 피부염이 맞다고 하면 그렇게 치료를 보통 하는 편입니다. 근데 이제 콧볼이 빨갛게 되는 원인 중에 주사 피부염 말고도 그냥 단순 혈관 확장도 있을 수가 있고요. 아니면 뭐 여드름 같은 병변이 생겼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빨간 점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고 그거는 조금 봐야지 알 수 있거든요. 정확히 어떤 것 때문인지는. 그래서 그거는 진료를 보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손가락 끝부분부터 손가락에 세로주름 손가락에 세로주름이 생기는데 어떤 이유인지 궁금합니다. 자, 이거는 손톱을 말씀하시는 건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손가락 끝부분부터라고 하면 손 바닥을 말씀하시는 것 같거든요. 손가락 끝에 생기는
이제 뭐 주름이나 아니면은 피부 각질이나 이런 것 중에 가장 흔한 거는 손 습진이죠. 손 습진이고 최근에는 특히 그 손 소독제 같은 거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손 세정을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손 습진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그게 가장 흔한 원인일 것 같고, 그거랑 별개로 최근에 이제 이거는 굉장히 드문 질환 중에 하나인데 저희 외래로 한 분이 오셔서 갑자기 생각났는데, 그 물만 닿으면 손바닥 저희가 이제 목욕 같은 거 오래 하면 손끝에 이렇게 주름이 많이 잡히잖아요. 손이 약간 불면서 그게 남들보다 훨씬 쉽게 생기는 그런 질환들도 있기는 하거든요. 약간 물만 닿았을 때 손가락에 이제 주름이 생기는, 그래서 그런 질환일 수도 있고,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가장 흔한 건 손습진, 그리고 그런 이제 물에 닿았을 때 주름이 생기는 그런 이제 피부 질환도 있다 정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미라젯과 주베룩을 받았는데요. 오늘 모낭염이 한두 개 생겼습니다. 항생제 연고를 바르면 될까요? 우선 그 주사를 맞으신 곳에 생긴, 그러니까 미라젯이라고 하면 레이저 기계로 아마 주입을 하는 건데, 그 자리에 모낭염이 생기신 건지 아니면 그거랑 별개의 자리에 생겼는지가 일단은 조금 중요할 것 같고, 모낭염 일단 정확하게 맞는지도 확인이 필요할 것 같지만, 이제 모낭염이 맞다고 하면 이제 항생제 연고, 흔히 말하는 뭐 에스로반이나 뭐 마데카즈 이런 항생제 연고보다는 아까 이제 얼핏 나왔던 여드름 치료제가 조금 더 도움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여드름 치료제는 보통 그 각질을 용해시키는, 각질 탈락을 시키는 성분이랑 그다음에 이제 여드름균의 효과가 있는 항생제가 같이 복합제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효과가 있을 가능성도 높고, 아니면 뭔가 시술을 받은 자리에 올라왔다고 하면 일시적으로 생겼을 수도 있어요. 저희가 뭐 레이저 후에도 모낭염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그냥 두셔도 좋아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데에 생겼는지가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엔젤님, 저는 폐경 4년째이고 미녹시딜 저용량 요법으로 45일째 복용하고 있어요. 아직 딱히 변화는 못 느끼는데 언제쯤 효과로 나타날 걸. 아마 탈모에 대한 치료로 미녹시딜을 드시고 계신 것 같아요. 우선 이제 미녹시딜 저용량 요법이 아주 물론 치료 효과가 이제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서 나타난 이제 치료 방법이기는 한데, 여성형 탈모의 원인은 워낙 굉장히 이제 다양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녹시딜이 효과가 있으실 수도 있고 없으실 수도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용량 요법으로 다른 부작용이 없다면, 이제 부작용이라고 하면 미녹시딜을 먹어서 약간 어지럽거나, 이게 미녹시딜이 원래 고혈압 치료제거든요. 근데 이제 고혈압 치료제라서 혈관을 확장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그게 저용량으로 사용을 했을 때 모낭 주변에 이제 혈관 확장이 되면서 조금 모발을 다시 자라나게 하는 효과가 있어서 이제 모발의 탈모, 여성용 탈모에도 쓰고 있기는 한데, 부작용이 그러니까 고혈압 치료제이기 때문에 저혈압 증상들이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약간 어지럽다거나 아니면 특히 뭐 기립성 저혈압이나 그런 증상, 두근거림 이런 증상들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런 이제 부작용이 없으시다면 저는 보통 한 3개월 정도는 복용하시는 거를 권장을 드리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확하게 이제 정해진 가이드라인은 사실은 없고 이제 피부과 의사마다 임상 경험에 따라서 조금 치료 방법이 좀 다른 거라서, 그리고 환자분 상태에 따라서도 당연히 다르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 처방 받으신 주치 선생님이랑 상의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미녹시딜은 이제 부작용 없이 사용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처방을 받아야지 쓸 수 있는 약이기 때문에 근데 그거는 그게 원래 고혈압 치료제이기 때문에 저혈압 증상이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를 이제 알고 계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W님, 하얘진다고 다 백반증은 아니라고 하는데 어떻게 구분하나요? 네, 맞습니다. 하얘질 수 있는 질환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어요. 다양한 이제 저색소 질환이 있거든요. 특히 이제 뭐 하얀 점도 있고요. 어렸을 때부터 생겼다고 하면, 아기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다고 하면 하얀 점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애들 얼굴에 약간 버즘이라고 하죠. 약간 허옇게 보이는 그런 것가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반대로 좀 연세 있으신 분들이 팔다리에 약간 물방울 모양으로 하얗게 생기는 반점들이 있는데 그것도 백반증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그거는 이제 멜라닌 세포가 노화가 되면서 이제 부분적으로 얼룩덜룩해지는 건데 백반증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일단 백반증 진단은 저희가 이제 임상적으로 하게 되는데 피부과 의사가 눈으로 보고 그리고 우두등이라는 약간 이렇게 빛을 비춰서 병변을 확인을 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두등 검사를 하고 이렇게 해서 진단을 하기 때문에 피부과 전문의를 찾아가셔서 병변을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지 정확하게 진단이 가능합니다. 어떨 때는 조직 검사가 필요한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은 임상적으로 잘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30살이 되니 피부가 예전 같지 않고 특히 웃을 때 눈가 주름이 올해부터 생겨서 웃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아이크림, 턱칠하고 바세린까지 바릅니다. 어떻게 해야 연예인분들처럼 50대에도 30대처럼 보일까요? 우선 눈가는 이제 저희가 눈 둘레근이라고 하는 눈꺼풀을 이제 깜빡이게 하고 주변에 이렇게 눈가에 둘러싸고 있는 그 근육이 있는데 그 근육이 반복적으로 이제 깜빡깜빡하고 하면서 생기는 주름이 이제 잡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효과적인 치료 방법은 사실은 이제 보톡스 시술이 굉장히 효과적인 편이에요. 보톡스는 쉽게 말해 근육을 마비시키는 주사 치료제인데 근육의 움직임으로 인해서 반복적인 근육의 움직임으로 인해서 생기는 주름 같은 경우에는 그 근육을 움직이지 않게 해야지 주름이 안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눈가 주름에는 보톡스 치료가 조금 굉장히 효과적이고 아이크림, 바세린 이런 것도 사실은 이미 생긴 주름에는 큰 효과가 없을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이제 피부 탄력에는 도움이 될 수가 있거든요. 여러 가지 이제 영양 성분이 있는 뭐 아이크림이나 바세린을 바르는 게 피부 탄력에는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제 눈가 주름을 조금은 호전시킬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눈가 주름은 그 근육의 움직임으로 인해서 잡히는 거기 때문에 보톡스 시술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턱선에 여드름이 계속 재발하는데 압출이 필요할까요? 이소티돈, 크레오신, 벤졸 2달째 사용 중이고 얼굴은 안 나는데 턱선 쪽에 자꾸 재발합니다. 우선은 이제 여드름 중에서도 압출이 그러니까 압출이 필요하고 압출이 잘 되는 형태, 그러니까 이게 딱 면포라고 하죠. 그 하얀색 그 피지가 딱 차 있는 여드름 같은 경우에는 적절한 압출이 빨리 염증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압출이 필요한 경우도 있는데 그냥 염증성, 그러니까 빨갛게 그냥 올라오는 여드름 같은 경우에는 압출을 해도 뭔가 잘 안 나오고 그냥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압출도 저는 집에서는 절대 하지 말고 이제 저희도 병원에 관리실이 있는데 관리실에서 그 관리실 선생님이 제일 잘 하시거든요, 압출은. 그래서 이제 받으시는 걸 가장 권장을 드려요. 그래서 압출이 잘 되는 병변에 압출을 하고, 압출이 안 되는 염증성 여드름 같은 경우에는 염증 주사가 훨씬 더 효과적인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턱선에만 계속 얼굴은 안 나는데 턱선 쪽에 재발한다고 하시는데, 턱선에 남성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면도가 자극이 돼서 여드름이 좀 계속 반복적으로 생기시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약간 습관적으로 턱을 이렇게 괴고 계시거나 그런 분들도 은근히 좀 많고요.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마스크를 많이 끼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또 재발하는 그 여드름이 되게 잘 생기는 경우가 많아서 일단은 혹시나 그런 이제 원인이 없는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고, 그리고 부분적으로 계속 재발하는 여드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피지선을 조금 축소시키고 태우는 그런 레이저 치료도 있거든요. 흔히 이제 아그네스라는 레이저 기계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렇게 약간 절연침, 그러니까 뾰족한 침이 있고 그 끝에만 전류가 흐르게 되어 있어서 피지선에 이제 침을 찌르고 그다음에 열을 가해서 피지선을 태우는 그런 이제 시술이 있어요. 여드름에 많이 쓰는 시술인데 그런 시술이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국소적으로 자꾸 재발하신다고 하면, 왜냐면 그쪽 피지선이 활발해서 피지 분비가 많아지고 걔네가 차면서 여드름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세안도 잘하고 피부 상태에 맞는 화장품도 바릅니다. 다만 더워지니까 선크림 바르는 게 너무 힘듭니다. 지성 피부라서 얼굴이 답답하더라고요. 선크림 안 바르면 다른 관리해도 아무 의미 없는 거죠. 네, 우선은 햇빛 노출이 있으시고 야외 활동, 물론
그냥 실내에만 계신 그 창문을 통해서 또 햇빛을 안 받는 경우라면은 선크림을 안 바르셔도 괜찮은데, 햇빛 노출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이제 선크림은 꼭 권장을 드리고요. 지성 피부라서 얼굴이 이제 피지 분비가 많으면 당연히 이제 뭔가를 계속 덧바르는 게 되게 답답하실 수는 있는데, 선크림 중에 선크림도 요새 굉장히 제품이 다양하게 나오고 가벼운 제품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피부 타입에 맞는 이제 제품을 조금 발라보시는 걸 권유를 드리고, 선크림은 그리고 그러니까 꼭 바르는 것도 중요하고, 원래는 권장되기로는 3-4시간마다 계속 이제 다시 발라줘야 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관리를 신경 쓰시는 분들이라면 선크림을 좀 자주 바르시는 것도 권장을 드립니다. 눈밑이랑 콧등에 주근깨 같은 잡티가 많은데 멜라논 크림으로 없어지나요? 멜라논 크림이 저희가 기미 치료에 흔히 많이 쓰는 연고인데요. 멜라닌 색소 침착에 도움이 되기는 해요. 도움이 되기는 하는데, 주근깨 같은 잡티, 그러니까 이게 주근깨 같은 잡티라고 하셨는데, 이게 주근깨인지 흑자인지 기미인지 3가지가 다 다른 색소성 질환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어떤 거냐에 따라서 치료 효과가 좀 다를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주근깨 같은 경우에는 그 흔히 많이 알고 계시는 IPL이라고 하는 레이저 기계 치료가 잘 되는 편이에요. 그래서 레이저 치료가 오히려 효과적이고, 기미는 레이저 치료로 잘 안 없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흔히 레이저 톤이 굉장히 낮은 에너지로 이제 반복적으로 이제 시술을 하게 되는 레이저 토닝이랑 멜라논 크림 같은 거에다가 뭐 먹는 경구 약제도 있거든요. 도란사민이라고 하는 그런 경구 약제도 있는데, 그런 걸로 이제 복합적으로 치료를 하게 되고, 흑자는 조금 더 경계가 명확한 동그란 색소 침착 같은 병변인데, 그거라고 하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레이저로 잘 없어지는 편이에요. 근데 어떤 그 색소 침착인지에 따라서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진료를 보시고 그거에 맞는 치료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멜라논 크림이 효과가 있기는 합니다. 기미 같은데 효과가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60대 중반 나이는 어떤 관리를 해야 하나요? 피부가 칙칙하고 건조하고 예쁘지가 않네요. 저는 이제 60대 중반 저희는 항상 이제 환자분들이 오시면 어떤 게 가장 신경이 쓰이시는지를 먼저 여쭤보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분들은 이제 피부가 탄력이 떨어지는 게 고민이신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막 주름, 이마 주름, 미간 주름, 눈가 주름이 고민이신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이제 피부 자체가 그냥 건조하고 푸석거리는 게 좀 고민이신 분들도 계신데, 그 어떤 거가 가장 이제 고민이시냐에 따라서 관리가 좀 다를 것 같아요. 우선 주름이 제일 고민이시면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보톡스 시술, 그리고 약간 그런 탄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레이저 시술을 같이 하는 편이고, 푸석푸석하고 좀 건조한 게 고민이신 분들은 이제 피부 제품 좀 더 보습력이 좋은 제품을 사용하는 거랑, 관리실에서 저희가 하는 여러 가지 전기영동 치료나 비타민 C 치료 여러 가지 치료들이 있거든요. 그런 게 좀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아까도 잠깐 나왔는데 저희 병원에서 미라젯을 하지는 않는데 이렇게 그 주입하는 기계로 저희가 그런 리쥬랑 같은 제품들이죠. 그런 이제 제품들을 주입하는 게 피부를 좀 촉촉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시술 권장을 드리기도 하고, 아니면 어떤 분들은 아예 이렇게 이런 팔자주름 같은 거나 아니면 턱 밑에 살이 처지거나 이런 게도 고민이신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한테는 울트라포머, 울세라, 슈링크 이런 시술을 좀 권장을 드리기도 해서 어떤 게 고민이시냐에 따라서 권장 드리는 게 좀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도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그리고 선생님은 선크림은 얼굴에만 발라줘도 되나요? 목이나 팔, 귀까지 발라주라고 들은 것 같은데, 제가 여드름이랑 아토피가 있으면 선크림 바르면 자극이 돼서요. 무기자차 여기 써봐도 가렵고 붉어져서 못 바르고 있기는 해요. 그죠? 햇빛 노출이 되는 데에는 다 발라주는 게 좋기는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귀도 햇빛 노출이 굉장히 많이 되는 부분이고요. 팔은 옷으로 가려지기는 하지만 이제 목이나 이런 그죠? 다른 데도 다 햇빛 노출이 되는 데는 선크림을 발라주시는 게 좋고, 여드름이랑 아토피가 있으면 선크림이 자극이 되시는 분들도 꽤 많아요. 꽤 많은데, 무기자차, 유기자차 말씀하셨는데, 그 둘 중에서는 이제 무기자차가 비교적 조금, 그 자극감이 적은 편의 선크림이기는 한데, 무기자차도 굉장히
중에서도 제품이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제일 맞는 제품을 일단은 찾으시는 게 우선일 것 같고, 유기자차는 이제 흔히 말해서 이제 화학적인 성분으로 선크림 햇빛을 차단하는 거고, 무기자차는 이제 물리적으로, 그러니까 흔히 이제 딱 발랐을 때 백탁 현상이 생기는 게 주로 무기자차인데, 이렇게 물리적인 장벽을 만들어서 햇빛을 차단해 주는 게 무기자차 선크림이거든요. 아무래도 유기자차처럼 이제 화학적인 작용을 통해서 햇빛을 막아주는 것보다는 무기자차 선크림이 더 자극감이 적어서, 저도 피부 트러블이 있거나 예민하신 분들한테는 무기자차 선크림을 권장드리기는 하는데, 그것도 좀 자극이 된다고 하시면 조금 좀 번거로우시더라도 좀 여러 가지 제품을 찾아보시고, 또 이제 영유아 제품으로 나온 제품들이 비교적 좀 가지고 들어가 있는 이제 성분이 좀 적은 편이고 자극감이 적기 때문에 그런 제품들 위주로 한번 골라서 발라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헬스장의 몸 피부만 보면 20대보다 더 근육질 젊은 할아버님이 계시는데 얼굴은 자글자글하세요. 몸 피부는 나이에 비해서 한참 젊은데 얼굴만 늙는 이유가 뭘까요? 일단은 피부 노화에는 크게 이제 내인성 노화와 외인성 노화가 있는데, 이제 내인성 노화는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피부 노화고, 외인성 노화는 아까 계속 나왔지만 제일 대표적인 원인이 광노화, 햇빛으로 인해서 생기는 이제 피부 노화거든요. 그래서 얼굴이 아무래도 햇빛 노출이 계속 있는 부분이고, 광노화가 제일 쉽게 생기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몸 피부에 비해서 얼굴 피부가 이제 더 많이 늙는 거고요. 몸 피부도 근데 마찬가지로 태닝을 되게 반복적으로 하시거나 햇빛 노출이 많으시는 분들은 몸 피부도 당연히 이제 나이가 듭니다. 그리고 얼굴 피부는 몸에 비해서 안면 근육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아까 계속 말씀드렸지만 피부 주름은 얼굴의 근육의 움직임으로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종이를 계속 반복적으로 접으면 거기 주름이 자국이 생기잖아요. 그거랑 똑같이 피부도 근육이 반복적으로 움직여서 접히게 되면은 거기에 이제 자국이 남는 게 주름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얼굴에는 안면 근육만 거의 40개 이상 굉장히 근육이 다양하게 많기 때문에 그만큼 움직임이 많아서 몸 피부에 비해서도 훨씬 더 빨리 노화가 이제 진행이 됩니다. 다 외인성 노화 중에 하나고 그게 바로 원인입니다. 그 다음, 당뇨와 피부 가려움증 연관이 있나요? 얼굴 부위와 머리, 두피 쪽 피곤하면 많이 가렵습니다. 네, 당뇨가 있으시면 피부 가려움증이 생길 수가 있고, 당뇨가 있으면 일단은 피부가 건조해질 수가 있어요. 그럼 피부 건조증이 피부 가려움증의 굉장히 큰 원인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피부가 가려울 수도 있고, 당뇨 자체가 피부 가려움증과도 연관성도 있고요. 그리고 얼굴, 머리, 두피가 피곤하면 많이 가렵다고 했는데 요거는 이제 지루성 피부염일 가능성이 좀 높으시거든요. 지루성 피부염은 특히 얼굴 앞면부, 눈썹 주변, 코 주변, 그리고 두피 이런데, 그리고 이제 앞가슴도 그렇고 그런 데가 이제 얼굴 홍반이 그러니까 붉어지면서 각질이 생기고 가려운 증상이 동반되는 그런 굉장히 흔한 피부 질환인데, 이게 뭐 당뇨가 있으면 이제 지루성 피부염 더 잘 생길 수 있는 소인도 있기는 하지만, 또 지루성 피부염은 그러니까 전신 컨디션이랑도 굉장히 영향이 깊은 피부 질환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환자분들한테도 항상 말씀드리는데, 밤 10시부터 한 새벽 1, 2시까지의 수면 시간이랑도 굉장히 좀 연관성이 깊은 질환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피곤하실 때 많이 가렵다는 게 아마 그런 연관성이 또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그것도 이제 연구 결과로도 나온 거이기는 한데, 이제 야식을 하는 습관이나 그런 것도 굉장히 이제 지루 피부염이랑 연관이 잘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당뇨, 전체적인 이제 피곤함, 그리고 수면 부족 이런 게 지루 피부염이랑 연관이 있어서 아마 그런 생활 습관을 교정을 하시면 이제 특히 얼굴, 머리, 두피 가려움증이 좀 많이 호전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지루 피부염이 심할 경우에는 먹는 약이랑 바르는 연고 치료도 필요하기 때문에 증상이 심할 때에는 꼭 진료를 보시고 좀 처방을 받으셔서 치료를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40대 중반남 손등과 허벅지에 좁쌀만한 동그란 하얀 점 같은 게 생겨서 찾아보니 물방울 멜라닌 저색소증 그런데 더 이상 생기지는 않는 것 같아요. 치료 방법도 없다고 하는데 그냥 놔둬야 하나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그런 저색소 질환 중에 하나인데, 이제
40대 중반이면 조금 이르긴 하지만 보통 40, 50대 연세 있으신 분들이 손, 팔다리, 할머님들 보면 이제 이렇게 약간 얼룩덜룩하게 하얀 점 같은 게 생기거든요. 네, 요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멜라닌 세포가 노화로 인해서 멜라닌 색소를 잘 만들지 못해서 생기는 그런 질환이고, 치료 방법이 네, 딱히 없습니다. 그래서 근데 또 이게 뭐 놔둔다고 해서 전신적인 문제를 유발하거나 그런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두시는 것도 권유를 드릴 수가 있는데, 일단은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뭐 백반증 같은 이제 치료가 꼭 필요한 저색소 질환과 감별을 하려면 진료를 보셔야 되거든요. 왜냐면 그냥 사진이 비슷하다고 그거로 100% 진단을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진료를 한번 보시고 백반증이 아닌지 좀 감별을 받으신 다음에 그냥 두실지 치료를 하셔야 될지 결정을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60세입니다. 왼쪽 얼굴에 검버섯이 생겼는데 짙어지네요. 검버섯은 어떻게 치료하나요? 우선 검버섯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흑자일 수도 있어요. 검버섯은 보통 약간 이렇게 만지면 좀 만져지는 위로 튀어나온 병변을 말하고, 흑자는 이렇게 매끈매끈하면서 색소가 이렇게 동전 모양처럼 동그랗게 그냥 색소가 생기는 그런 질환이거든요. 검버섯은 피부가 위로 튀어나온 종양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통 깎아내는 레이저를 해요. 그래서 이제 흔히 말하는 CO2라고 하는데 피부를 태워서 깎아내는 레이저 시술을 하게 되고, 흑자 같은 경우에는 그 색소만 파괴하는, 저희 병원에서는 이제 피코 레이저 기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되게 치료가 잘 되는 편이에요, 피코 레이저로. 근데 그 흑자 같은 경우에는 피코 레이저로 색소만 선택적으로 파괴시키는 그 레이저 치료를 하게 되는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검버섯 치료, 그 피부를 태우는 그런, 이제, 두 가지 일단 레이저 모두 다, 어떤 계절이든 상관은 없어요. 상관은 없는데, 그 피부를 태우는 레이저 같은 경우에는 시술 후에 피부를 깎아냈기 때문에 그 듀오덤이라고 하는 인공 피부 같은 걸 좀 붙여 놓으셔야 되거든요. 일주일 정도. 그래서 여름에 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여름에 주로 땀을 많이 흘리시고 뭐 이제 야외 활동이나 물놀이 같은 걸 많이 하실 수도 있어서, 그러면 이제 듀오덤이 좀 잘 떨어지고 그럴 경우에는 이제 피부가 좀 잘 안 아무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이벤트가 있을 경우에는 조금 시원해진 다음에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경우도 있고, 근데 사실은 큰 상관은 없어요. 큰 상관은 없고, 다만 이제 여름에 했을 경우에는 레이저 시술 후에 햇빛 노출, 그러니까 선크림을 안 바르고 햇빛 노출을 많이 받게 되면 색소 침착이 당연히 다시 많이 생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햇빛 노출이 좀 적을 때 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지만 큰 상관은 없습니다. 다음에 비누 세안하면 뽀득거려서 왠지 깨끗하게 씻을 것 같은데, 약산성 폼 클렌징을 쓰면 덜 씻은 것처럼 미끌거려서 신경 쓰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 뽀득거리는 느낌이, 아마 그런 이제 비누는 굉장히 이제 계면활성제라고 하는 성분이 보통 저희가 세안제에서 제일 중요한 성분 중에 하나인데, 계면활성제가 굉장히 센 계면활성제가 있고 저자극인 이제 계면활성제가 있거든요. 이제 비누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굉장히 좀 센 계면활성제가 있어서 약간 뽀득거린다는 게 결국에는 이제 이물질도 잘 닦인 거지만 그 피부 각질도 좀 많이 손상이 됐다는 거를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느낌이 있어서 그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피부에는 되게 좋은 습관은 아니에요. 이제 세안이 당연히 이물질을 씻어내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데, 피부 각질이 자연적으로 탈락이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인위적으로 탈락을 시킬 경우에는 피부 장벽이 결국엔 손상되는 거라서 그게 좋은 그 습관은 아니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요새 많이 유행하는 약산성 폼 클렌징이 굉장히 좋고요. 대신에 이거는 피부 타입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 피지 분비가 굉장히 많은 지성 피부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클렌징이 좀 잘 되는 세안제를 쓰는 게 좋아요. 그래야 이제 과도한 피지 분비도 다 좀 잘 씻겨나가고, 피지 분비가 많아서 계속 쌓일 경우에는 이제 트러블을 유발하기 때문에 적절한 클렌징이 중요하고, 반면 피부가 좀 건조한 편이고 피부 장벽이 좀 깨져 있는 상태고 예민한 편이고 할 경우에는 이제 비누같이 좀 센 계면활성제로 계속 닦아내다 보면 피부 장벽이 더 손상되고, 그러면 이제 피부 질환이 악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약산성 폼 클렌징을 사용하는 게 훨씬 더 좋고요.
그리고 화장을 좀 진하게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좀 그래도 어느 정도 세안이, 보통 이중 세안을 권장을 드리는데 어느 정도 화장은 다 좀 닦여 나가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화장을 하는지 유무에 따라서도 세안제를 권유 드릴 수 있는 게 좀 다를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아들이 30대인데 얼굴에는 여드름보다 기름지고 목이나 뒷머리 쪽 두피에만 뾰루지가 나기는 하는데 피부과에서는 로아큐탄을 추천하네요. 약을 20대 후반까지 먹었다 끊었다 반복하고 최근 1년 전까지 먹지 않았는데 로아큐탄을 꼭 먹어야 하나요? 지속적으로 먹어도 되는 약인가요? 네. 이제 목이나 뒷머리 쪽 두피에 뾰루지가 많이 나고 피지 분비가 많이 난다고 하면 로아큐탄이 굉장히 효과가 좋은 약입니다. 로아큐탄은 이제 피지 분비를 조절하는 약제이고 특히 20, 30대 남성분들이 보통 이제 피지 분비가 많으시니까 피지 분비 많으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효과가 좋은 약이에요. 그리고 특히 두피 쪽에 반복적으로 생기는 이제 모낭염, 여드름 같은 경우에는 피지 분비가 많아서 생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효과적인 약인데 지속적으로 먹어도 되는 약인지 여부는 저희는 보통 로아큐탄 같은 약제를 처방할 때 2-3달 간격으로 간 기능 검사는 꼭 확인을 하면서 처방을 드려요. 이게 드물기는 한데 로아큐탄이 이제 간 수치랑 그 다음에 중성지방 수치를 좀 올리는 경우들이 있어서 주기적으로 좀 확인을 하면서 먹는다고 하면 굉장히 안전한 약입니다. 다만 가임기 여성분들한테는 절대 금기가 되는 약이에요. 로아큐탄도 비타민 A 유도체이기 때문에 비타민 A 유도체는 태아 기형 유발 가능성이 있어서 여성분들은 주의를 해서 드셔야 되고요.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 간 기능 수치가 괜찮고 중성지방이 높지 않다면 로아큐탄 드셔도 됩니다. 그리고 20대 먹었다 끊었다 반복하는 것보다는 로아큐탄이 이제 체내에 어느 정도 용량이 축적돼야지 효과가 좀 쭉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약이기는 해요. 그래서 피부가 이게 로아큐탄 부작용으로 간 수치 말고 가장 흔한 게 이제 입술 같은 데가 건조해지고 코 점막이 건조해져서 코피도 날 수도 있고 약간 이제 피부를 건조하게 만드는 게 부작용인데 그런 부작용이 없으시다면 조금 지속적으로 드셔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물론 진료를 보시고 정확하게 진단을 받고 처방을 꼭 받아서 드셔야 되는 약입니다. 그리고 다음 선생님 비듬은 어떻게 치료를 하나요? 두피 비듬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비듬의 가장 흔한 원인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지루성 두피염이고 지루성 두피염 환자분들한테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일 첫 번째로 말씀드리는 게 수면 시간 그리고 야식 습관 이런 생활 습관 교정을 제일 먼저 하고 스트레스랑도 굉장히 큰 연관성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이제 치료 방법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약용 샴푸를 가장 먼저 사용을 해요. 약용 샴푸 크게 2가지 종류를 사용하는데 한 가지는 저희가 니조랄 샴푸나 아치온 샴푸나 이런 항진균제 성분이 들어간 이제 그런 약용 샴푸들이 있거든요. 지루성 두피염의 그런 말라세치아라고 하는 호무균이 되게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치료제로 약용 샴푸로 나온 것들이 이제 니조랄, 아치온 요런 제품들인데 그거를 매일 사용하시는 건 아니고 일주일에 2-3번 정도 사용을 하시고 그리고 또 그렇게 사용을 했는데도 좀 심한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일주일에 2-3번 이제 스테로이드 성분이 들어간 샴푸도 있어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약용 샴푸고 처방이 꼭 필요한 샴푸인데 이것도 일주일에 2번 정도 같이 병행을 해보고 그랬는데도 만약에 호전이 없다고 하면 먹는 약도 써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생활습관 개선이 1번 치료입니다. 지루성 두피염에는. 근데 그거 말고 비듬이 꼭 지루성 두피염 아니고도 아까 나왔던 곰팡이균 감염으로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두피 건선 이런 것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진단을 받으셔야 돼요. 피부과에 가셔서 피부과 전문의가 임상적으로 보고 조직 검사가 필요할 수도 있고요. 이제 두피에는 건선 같은 질환도 굉장히 잘 생기는 부위거든요. 그래서 그런 질환이 아닌지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지 됩니다. 그리고 제모를 하는 레이저로 주근깨 잡티 제거가 되나요? 이게 레이저마다 이게 저희가 제모 레이저, 주근깨 잡티 레이저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각 레이저는 나오는 파장대랑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분류가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모랑 주근깨를 같이 치료할 수 있는 레이저라고 하면 가장 흔한 게 이제 IPL이에요. 사실 IPL은 엄밀히 말하면 레이저는 아닌데
그냥 쉽게 그냥 레이저 기계는 아니지만 IPL은 주근깨에도 효과가 있고 제모 팁도 있어요. 제모도 가능한 레이저예요. 가능한 기계예요. 그래서 아마 그거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질문을 네. 네. 그래서 아마 시간 관계상 질문을 여기까지 받도록 하고 제가 좀 두서없이 대답을 해드린 경우인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고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모든 피부 질환은 사실은 저희가 저도 막 주변에서도 많이 물어보고 하는데 사진이나 아니면 듣는 것만으로는 좀 한계가 있거든요. 실제로 눈으로 봐야지 정확한 진단이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서 조금 가까운 곳이라도 꼭 피부과 전문의를 찾아가서 병변을 보여드리고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가장 정확하게 그리고 잘 치료가 잘 되실 것 같습니다.